안녕하세요. 슈퍼랑의 투데이 스픽입니다. 오늘은 추천음악 한 곡 소개해드리고요. 중국의 수상한 유튜브에 관한 내용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추천드리고 싶은 음악은요. 1985년 이스트 베를린에서 재즈 비밥 싱어 베티 카터가 연주한 My Favorite Things라는 공연 실황인데요. My Favorite Things 많이 익숙하시죠? 네, 맞습니다. 1965년 영화 더 사운드 오브 뮤직에 사용된 곡 맞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주인공 마리아가 천둥이 치던 밤 무서워서 자신의 방으로 달려온 아이들에게 이 곡 My Favorite Things를 불러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면서 두려움을 잊어봐라 라는 장면에서 불러주는 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은요, 1965년 영화에서 처음 사용된 것이 아니라 1959년 동명의 뮤지컬 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브로드웨이 작곡가로 유명한 리처드 로저스와 오스카 해머슨의 작곡으로 처음 무대에 올려진 곡입니다. 이후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이 곡들이 또 새롭게 변주가 되어서 연주가 됐는데요. 재즈에서는 이 My Favorite Things가 스탠다드 중에 하나입니다. 스탠다드란 재즈에서 시대가 지나도 계속해서 연주되는 음악을 말하는데요. 오늘 추천드리는 이 베티 카터의 1985년 공연 실황에서 보실 수 있듯이 My Favorite Things 원곡 버전과는 다른 느낌의 곡으로 연주될 경우가 많습니다. My Favorite Things 영화의 원곡은 동화적 감성의 밝은 곡이지만 베티 카터가 이 1985년 이스트 베를린의 무대에서 부르는 곡은 락필의 느낌으로 마치 쏟아냈던 스캣 목소리 연주를 펼치면서 공연하고 있는 곡입니다. 재즈 씬에서 이 곡이 재즈 스탠다드로 처음 사용된 것은요. 재즈의 그루이자 정신적 지주이자 유명한 재즈 색소포니스트인 존 콜트레인이 처음 연주하게 된 것이 계기인데요. 존 콜트레인은 1960년대 초반에 동명 My Favorite Things란 앨범으로 이 곡을 한 레퍼토리로 사용해서 연주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음반에 녹음된 곡보다 재즈 스탠다드의 시초가 되었던 곡은 1963년 뉴포드 재즈 페스티벌에서 존 콜트레인의 My Favorite Things 연주였는데요. 이때에도 모달 음계가 사용되었지만 조금 더 변화를 주어서 호젓한 느낌의 화려한 가을 낙엽 향기가 나는 듯한 비밥 속주의 색다른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재즈 평론가 재즈 팬들에게 더 의미 있는 버전은 1965년 벨기에에서 존 콜트레인이 연주한 공연 실황인데요. 이때 My Favorite Things에서는 역시 모달 음계를 사용했지만 이전 곡과는 다르게 밝은 색채를 모두 배제해버리고 구도적이고 격정적인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재즈 연주자들도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다양한 연주 기법과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이 My Favorite Things를 연주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 베티 카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기셨을 텐데요. 베티 카터는 1930년생으로 1960년과 80년대 사이에 활발히 활동을 했던 비밥 재즈 싱어입니다. 상업성과는 거리를 두고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재즈 음악을 끊임없이 추구한 비밥 싱어이고요. 특히 1970년대에 이 당시 재즈 보컬들은 수익성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은 재즈 음반이면 취입이 어려웠는데 이때 베티 카터는 자신의 레이블인 베카라는 레이블을 설립을 해서 상업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이 만들고 싶은 음악을 충분히 제작을 하고 활발히 발매를 했던 뮤지션입니다. 재즈 인재 발굴과 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1970년 투어 공연 때에는 자신의 트리오를 재즈 신인 뮤지션을 육성하는 기회로 활용하기도 했고 1993년에는 재즈 어헤드 프로그램과 브루클린 뉴욕 아카데미를 통해서 재즈 뮤지션을 꿈꾸는 학생들의 교육에 힘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베티 카터의 유명한 음반 몇 장을 소개해드리면 가장 유명한 음반은 1961년 리듬앤블루스 싱어이자 피아니스트인 레이 찰스와 함께 녹음한 레이 찰스 앤 베티 카터라는 전설적인 듀엣 앨범이 있고요. 1979년 보컬 재즈 이정표로 기록된 더 어드벤처 위드 베티 카터라는 음반이 있고 1970년 실황을 녹음한 at the village vanguard라는 음반이 베티 카터의 음반 중 가장 유명하고 회자되는 음반입니다. 베티 카터는 1930년생으로 고등학교 때 비밥 재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요. 16살 때 1946년에 재즈 비밥의 아버지이자 색소포니스트로 유명한 찰리 파커와 디트로이트 기기라는 비정기적 공연에서 함께 연주를 한 경험도 있고요. 지역 클럽 신인 콘테스트에서 우승한 적도 있고
1948년에는 재즈 비브라폰 연주자 라이오넬 햄튼에게 주연 보컬로 고용이 되어서 베티 비밥이라는 곡을 녹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1958년과 1959년에는 재즈의 거장, 다양한 재즈 장르의 창시자이기도 한 마일스 데이비스와 함께 작업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마일스로부터 레이 찰스와 듀엣을 해보라는 추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1년에 앞서 소개해드린 레이 찰스 앤 베티 카터라는 음반을 발매를 하고, 이어서 1963년에 라운드 미드나잇이라는 음반을 발매하게 되는데요. 이 음반을 기점으로 베티 카터는 상업성과는 거리를 둔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보컬 재즈의 세계를 펼쳐나갔다고 합니다. 베티 카터의 가창과 음색의 특징을 설명드리자면요. 베티 카터는 20분 동안 즉흥 목소리 연주가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재즈 보컬이라면 기본적인 역량일 수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비교적 가는 가성과 고음으로 노래하는 비밥 보컬로, 때로는 비밥적이고 독창적인 기교로, 때로는 쿨 재즈풍의 고차원으로 스타일된 음악을 들려주는 비밥 싱어였습니다. 여름엔 분명 시원하게 들릴 개성적인 음색을 가진 보컬이니까요. 오늘 추천드리는 곡뿐만이 아니라 베티 카터의 다른 곡들도 감상해 보실 수 있는 기회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의 수상한 유튜브에 관한 내용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감상하시다가 이상한 유튜브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중국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리고 중국의 시사 관련한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제목의 유튜브이지만, 막상 내용을 시청해보면 중국에 대한 경제체제를 선전하는 내용이거나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어떤 이슈에 관해서 광고하고 또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세뇌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는 유튜브 영상 접하신 적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상한 유튜브 접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지난 3월 5일에 게시된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중국에서 올린 것으로 추측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내용은 중국에 있는 5천만 채의 빈 아파트에 관한 진실이란 제목을 달고 있고, 그리고 첫 화면에 보여지는 영상에 설명하는 문구에는 사람들이 여기 살기를 꺼립니다 라는 문장이 보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요,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한 여성이 신문의 기사에서 중국에 5천만 채의 유령 아파트, 빈집이 있다라는 기사를 읽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집값이 비싼데 여기 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 분석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렇게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주택난이 심한 한국인들에게 중국에서 집을 장만할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주면서, 중국인들은 평균 세 채의 집을 장만을 하는데, 이 유령 도시로 유명했던 쿤밍의 청군과 오르도스 도시는 현재 각각 수천만 명에서 15만 명이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행복하게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라며 이것으로서 자신의 연구 프로젝트를 마치겠다라는 멘트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1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5월 11일 기준으로 205개의 댓글이 달려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올리지 말아라, 중국에서 돈 받고 올리느냐, 이런 거 올리지 말아라, 이런 부정적인 댓글 일색입니다. 네, 이렇게 이 영상은 대다수에게 비정상적인 영상으로 판별이 쉽게 가능해서 위험할 게 그닥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영상의 번역, 내레이션과 그리고 논리 전개 방식입니다. 이 영상의 번역은요, 한국인 전문성과 녹음한 듯이 느껴지지만, 우리의 그 상식적인 화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태어난 우리 교포가 이 영상의 녹음 내레이션을 맡았다고 해도 이해가 힘든 화법이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어를 배운 중국인이 녹음하였다고 해도 왜 이런 화법을 사용했을까, 그런 의심이 드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영상 이미지도 올드한 PPT 이미지, 그런 전형적인 PPT 초기의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쳐두더라도 논리 전개 방식이 특히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영상의 논리 전개는 이렇습니다. 중국에는 수백만 채의 빈집이 있다. 집값도 비싼데 딱 살기 좋은 것 같지 않나요? 글쎄요,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네요. 이런 대사로 시작을 하면서, 중국에는 5천만 채의 유령 아파트가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에는 모두 주인이 있다. 이 빈집은 누군가의 두 번째, 세 번째 아파트이다. 중국에는 보통 세 채의 아파트를 보유하는데, 두 번째 집은 성인 자녀를 위해 장만하고, 세 번째 집은 아들에게 결혼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두 채의 집을 장만할 경우에 장만하게 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의 부동산 시장이 서로 협력하여 신도시 대규모 주택 개발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중국 도시의 유령 아파트는 미래를 위해 구입한 것으로 신도시의 이들 도시의 사회적 인프라가 미완비된 상황과 맞물려서 현재 실거주자가 없을 뿐이다. 이어서 이 영상의 화자는 중국의 빌딩 붐을 믿게 된 후 몇 년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었던 중국의 수많은 유령 도시에 관한 기사는 당시에는 사실이었으나 이제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 중국의 도시인 쿤밍의 챙궁 지역과 유령 도시로 가장 유명했던 오르도스 도시는 현재 각각 수만 명과 15만 3천 명이 이제는 사회적 인프라 또한 완비되어서 행복하게 거주하고 있다. 이로써 나의 연구 프로젝트를 마쳤다. 이렇게 논리 전개가 진행됩니다. 이 영상의 내용에서 중국인의 평균 수입이라든가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중국의 도시개발 문제에 대한 진위는 제쳐두고라도 이 영상의 이런 논리 전개가 이해가 가시는지요? 네, 논리 전개의 흐름이 듣는 이로 하여금 설득당할 수 있을 만큼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한편 PT 영상 도입 후에는 중국에는 5천만 채 유령 아파트가 있어서 집값이 비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화자가 여기서 집을 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또 영상 말미에는 현재는 이곳이 유령 도시가 아니라고 또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묘사하는 중국인과 중국인들의 생활 모습을 믿을 한국인이 과연 있을까요? 이 영상에 달린 200여 개의 댓글도 잘못된 정보다, 이런 거 올리지 말아라는 부정적인 댓글 일색입니다. 그러나 이 영상에 포함된 거짓된 정보 외에 이 영상의 논리 전개에 설득당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설득하기 힘든 논리 전개로 진행이 되어서 시청하다 보면 시청자의 사고가 오히려 흐트러지는 느낌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영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한다기보다, 영상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기보다 포함된 적지 않은 거짓된 정보와 많은 논리 전개의 오류가 발견되어서 이 영상에 대한 이해와 분석이 역으로 방해받는 느낌입니다.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제작된 것일까요? 한국인을 설득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중국 외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작된 것일까요? 그러나 심각한 정보의 오류와 이러한 논리 흐름이면 외면받을 것이 뻔해 보이는데 말이죠. 논리적 이성적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이 아닌 상대를 대상으로 제작된 것일까요? 이 영상의 시청자가 한국인이라면 아무도 낚이지 않을 텐데,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중국 고위층이 수감되는 연천교도소를 공개해서 600만 구독자를 확보했던 SNS 창안젠을 운영했던 중국 정부의 관영 미디어 공작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현재 70만 구독자를 갖고 있는 이 영상의 게시자 브라이트 사이드 코리아 밝은 면이 유튜브 계정을 통해 수익 확보를 도모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중국 정부가 이런 영상을 통해서 긍정 부정의 댓글을 유도해서 리플러들의 계정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영상들을 제작하여 올리는 것이라고도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러한 유튜브를 시청하는 동안에 인위적으로 뇌의 주파수를 조정한다는 인터넷 마약, 아이도저가 사운드에 포함된 것은 아닌지 이 또한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영상의 게시자 브라이트 사이드 코리아는 항상 밝은 면을 보면서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십시오. 공식 한국어 채널입니다. 라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흥미 유지와 가벼운 영상들을 게시하여 왔는데, 그러나 채널 영상들의 통일된 주제도 없어 보이고 요즘에 흥미로운 다른 유튜브 영상들에 비해서 특별히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이 브라이트 사이드 코리아의 영문 블로그에 접속해보면 한국에서는 일상적이지만 해외에서는 이상해 보이는 일들 15가지, 북한에서 있는 일들, 이런 제목의 다양한 국가의 흥미로운 소재들을 다룬 글들을 게시해놓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이지만 해외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일들 15가지라는 글에서 해외에서 보기에는 이상한 한국의 일 그 12번째로 한국의 K-팝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K-팝을 무척 즐기지만 한국은 서양의 영화를 전혀 보지 않고 서양의 음악도 듣지 않으며 서양의 전통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학교에서 지리도 배우지 않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브라이트 사이드 코리아는 자신들을 세상의 밝은 소식을 전하는 온라인 미디어로 소개하면서 영감과 감동을 주는 소식들을 전하고자 노력한다며, 이들은 사실 여부 또한 재차 검증하여 올린다고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블로그에는 흥미로운 가벼운 소식이나 흥미로운 가벼운 콘텐츠나 세계 각국의 흥미로울 만한 정보들을 다룬 콘텐츠들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들이 첫 화면에서 클릭을 유도할 만큼 제목과 이미지가 흥미로워 보이지도 않고 자신들을 소개하듯 영감과 감동을 주는 콘텐츠도 딱히 발견되지 않고요. 일부 콘텐츠는 심각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고도 있습니다. 관한 진실이란 제목의 이 영상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제작된 것일까요? 중국에 있는 유령 아파트는 보통 새 채 집을 장만하는 중국인의 두 번째, 세 번째 집으로 현재 많은 중국인이 한때 유령 도시로 매스컴에 알려졌던 이 아파트에 행복하게 거주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영상.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 아니라 보는 이를 설득하기 힘들 정도의 논리 전개를 사용하고 있는 이 영상. 그리고 한국인 서구인도 보이나 한국의 화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 영상은 어떤 목적으로 제작되어 인터넷상에 올려진 것일까요? 설득력이 전혀 없는 논리 전개 방식이 사용되어 사람의 지능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이 영상은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제작된 것일까요?